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심상치 않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화제가 된 집방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투자자 10명 중 7명 1년 안에 집 살 계획이 있다. 그래서 2023년 5월 조사에서 68.7%가 1년 안에 집 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2020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네요. 자, 2022년 11월에는 60.2%였는데 불과 6개월 만에 8.5%포인트 늘어났다는 거죠. 자가 마련 목적과 투자 목적 모두 증가했습니다. 전월세에서 자가 내 집 마련 45%에서 47.4%로 늘어났고요.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도 6.2%에서 9.7%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주택가격 회복 흐름에 그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무주택자하고 갭투자 모두 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 가격 전망 지수죠. 1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KB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요. 전국 6천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조사해서 0에서 200 범위로 나타나는데 지수가 100을 추가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 매매 가격 전망 지수에서는요. 92를 기록했어요. 100 이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가격을 하락할 거라 전망하는 공인중개업소가 많았는데 문제는 그 추세라는 거예요. 전월에 83.1이었는데 무려 8.9포인트 오른 92를 기록했다는 거죠. 인천과 경기 모두 다 91.4, 95.6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이런 기사 많죠. 가격 더 내릴까봐 집 안 산다던 사람들 마음 바뀌었다. 여보, 이번 주말 당장 집 보러 가자. 1분기 관망이던 대기 소유자가 적극적인 매수 수요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때 좀 더 위험 리스크를 확인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부랴부랴 내 집만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이제 부동산을 다니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다녀보시니까 이거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 기회가 많이 소진된 상황이구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세요. 수요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요.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은 거래가 정말 많아요. 경부선 라인 중심으로 판교를 시작해서 동탄 지역까지 거래가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압도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형성이 됐다고 해요. 매수한다고 해도 계좌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실수 중심 회복이라서 역세권과 신축 중심의 가격 회복이 유난히 빠른 것도 이번 회복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 아파트 매수 비중이 다시 최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 중 30대 매수 비중이 26%인데 38%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제가 볼 때는 5월, 6월 갈수록 40%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말로 많은 30대 분들이 적극적인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30대가 적극적으로 집을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원래 30대가 집을 사면요. 대표적인 주택시장 고점 신호예요. 자, 이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뒤늦게라도 기회를 잡으려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전망, 장기 전망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단기 전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저는 이제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나 청약 경쟁률,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시세, 시장금리,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의 흐름과 전세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신호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나마 시장금리가 최근에 좀 올랐거든요. 한 0.2%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가 3.5에서 3.7 정도가 된 상황이고요. 대출금리가 한 3.9에서 4.1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오르지 않고 여기서 멈춘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자체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경기도 아파트 거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청약 경쟁률 계속 사상 최대치 찍고 있죠.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쉴 새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가격도 반등 추세가 뚜렷하고 있죠. 단기 전망으로 집값 하락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장기 전망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가족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조킴부동산은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 전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 물가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물가도 지표가 나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 원자재 중에서 국제유가가 물가와 금리에 정말로 큰 영향을 준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국제유가가 다시 WTI 기준 70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영상을 찍는 와중에 68불도 깨졌네요. 자, 국제유가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질까요? 솔직히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4월 3일 날 오펙 플러스에서 1일 160만 배럴을 감산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불과 일주일 전에 10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기로 밝혔는데 오히려 국제유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국제유가 하락 중심에 이락 핵 합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란은요, 전 세계 매장량 3위에 육박하는 가난하면 안 되는 국가인데 가난한 국가죠. 자, 이 가난한 국가의 원인이 됐었던 이란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 제재가 해제가 되면은 증산이 일어날 것이고, 증산에 따라서 전 세계 원유 시장에 공급 광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란은 그동안 제재 때문에 제대로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좀 제대로 생산해서 팔아보겠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하자.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유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또한 예상보다 너무 침체된 중국 경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 발표된 중국 5월 수출이 7.5% 감소,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요. 6월 9일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충격이었어요. 0.2% 상승이었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가 아니에요.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 생산자 물가지수는 4.6%로 전월 대비 더 추락을 했다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은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번 부동산 급락을 부른 인플레이션의 끝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또한 현재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을 할 수 있게 하는 지표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의 물가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변화가 나타나면 그것이 공산품 가격에 나타나고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든 공산품 가격이든 떨어지게 되면 서비스 물가까지 영향을 주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이게 시간의 문제지 현재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근원 CPI가 문제예요. 이제 5월 CPI가 3.3% 나왔죠. 많이 낮아졌습니다. 6.3에서 3.3%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근원 CPI는 여전히 3.9%로 지금 4개월 연속 크게 변동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 둔화에 안심하기 이르다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2일 한국은행 총재는요,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직 더디게 둔화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리고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함께 고려하면서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금융 안정 리스크나 또는 성장의 하방 위협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근원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낮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원 물가가 부동산 시장을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 근원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원 물가 하락, 이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 멤버십 회원분께서 저희 상담을 통해서 매도 시기를 질문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도 시기를 질문하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왜 금리 고점 시기에 자산을 파시나요? 자, 물론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을 저희가 늘 답니다. 갈아탈 곳이 확실히 정했을 때 처분을 하셔라. 근데 이분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되는 사연이 분명히 존재하셨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언제 팔면 가장 좋을 것인가 여쭤보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원 CPI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아까 3.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3.7, 3.5, 3.3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늦게 파셔라. 반면에 근원 CPI가 천천히 낮아진다면
한국은행의 전망 경우보다 천천하게 낮아진다면 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처분을 하셔라. 그래서 보통 겨울 시즌 하면은 11월 말부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전에 처분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같은 수준의 금리면 겨울에 가장 부동산 가격은 싸다 말씀드렸죠. 그 전에 처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계속 나오는 심상치 않은 신호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단기 전망, 장기 전망 모두 다 하락보다는 상승 쪽을 가리킨다는 것도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필요한 지식을 모두 담았습니다. 부동산 매수, 매도 타이밍과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변경된 부동산 제도까지 저희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10년 후가 전혀 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